2번 ISSP 간편 인증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ISMP는 여기 있는 정통방법 47조 그리고 개보법 32조 2까지는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이 비용이나 시간, 인력 이런 것들이 부담이 있으니까 걔네들을 좀 더 경량화해서 정의를 보면 영세 중소기업이 ISP 인증 편입을 촉진하고 경량화된 인증 기준 그리고 단축된 인증 기간 그리고 기업 부담을 완화한 간이 ISP 인증 제도이다. 좋은 것 같아요. 괜찮지? 그래서 보시면 목적은 실제 이 목적이 딱 나와 있다. 인증편인데 느낌은 여기 보면 인증 편입 촉진이다. 기업 부담 완화, 진행 비용 절감인데 이거는 여기 있는 것들도 대체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경량화된 인증 기준이다. 단축된 인증 기준이다. 그래서 수수료 대비 50% 감면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비용도 줄어들고 그리고 범위도 줄고 그리고 그 중소기업이나 애들도 편입을 확대한다. ISSP를 받는 목적이 뭘까요? 우리 같은 보통 대기업 같은 경우는 반드시 받아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한테 왜 받아야 된다고 할까요? 그래서 평가도 있고 명분이죠. 왜냐하면 장애 났을 때 ISP 인증을 받으면 만약에 A라는 조그만 기업에서 뭐 쇼핑몰 하고 있었는데 쇼핑몰 할 때 그 뭐지? 회원 정보가 털렸어요. 회원 정보 털리면 아예 그 피인증을 받아버리면 실제 법정에 나가도 우리는 너네가 지키는 대로 ISP 인증을 받았는데 불구하고 너네가 잘못 인증을 했기 때문에 해킹 당한 거 아니냐. 난 잘못 없다. 그럼 니네가 지적사항 나와야지. 그렇게 해서 실제 그걸 좀 보완해야 된다고. 면책? 그러니까 큰 대기업 같은 경우는 필수지만 이번에 그때 진짜 옥션 같은 것도 그랬어요. 그때 몇 년도죠? 이 옥션이 한번 개인정보 한번 굉장히 많이 털렸을 때 있는데 걔네들도 ISP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완화가 되긴 했었죠. 사실. 그래서 그 아까 말씀하셨던 정부나 그런 공공 사업에 뛰어 들어갈 때도 좋긴 하겠지만 또 하나 뭐냐면 요즘에는 해킹 사고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사고에 대한 대응 또는 자진신 그래서 명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 세 가지 목적을 써야 되고요. 관련 법에는 정통반부 47조 이게 개인정보보호법이 그 ISMSP가 이건데 여기 두 개의 법이 있는데 이거를 개정한 게 그 정통방법 47조만입니다. 47조. 근데 하지만 둘 다 써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둘 다 쓰세요. 개인정보 통신망법 47조에 의해서 ISP가 간편 인증이 나왔다라고 나와 있는 건데 이건 구분하지 마세요. 구분하지 말고 정통망법 47조 그리고 개보법 32조 2까지 다 쓰시면 되고요. 대상은 여기 보면 소기업 그리고 정보통신 매출 300억 미만 중기업 그리고 300억 이상 중기업 이 내용이 돼야 되고 그리고 단 이거 얘는 예외가 된다. ISP, IDC, 상급 종합병원, 대학교, 금융 얘네는 간편 인증 신청이 불가능하다. 얘는 간편 인증이 안 돼. 너네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ISP를 받아야 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인증 기준이 있잖아요. 기존에 같은 경우에는 ISMS 같은 경우에는 관보까지 해서 80개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ISP는 101개죠. 101개입니다. 102개가 아니라 우리가 2023년도 7월 달에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이 되면서 하나가 빠졌어요. 뭐 빠졌다고 그랬죠? 휴먼에 대한 내용이 빠졌죠. 휴먼에 대한 내용이 빠져가지고 마지막 개인정보 요구사항이 원래 22개였는데 16, 64, 21개가 101개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는 문제가 2023년도에 나왔기 때문에 너무 짜쳐가지고 문제 나올 수가 없어. 근데 그때 우리 막 공부할 때 한창 많이 했었잖아요. 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인해서 ISP 인증 항목이 예전에 휴먼 대상에 대한 처리도 있었는데 휴먼은 니네가 알아서 해. 라고 하면서 통제 항목이 빠지면서 총 101개가 됐다.
그런데 간편 인증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기업. 뭐 소기업은 뭐 5명, 5명에서 10명 되는 기업이 소기업이 될 수 있고, 한 명 될 수 있는 기업도 있고, 그런 기업 대상. 또 하나는 뭐냐면 주요 정보통신 설비를 미보유한 기업. 여기 뭐냐면 기업 규모는 중소기업이나 중소기업은 크지만 IDC나 대형 서버실, 네트워크 인프라 등 갖추어지지 않은 기업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주요 정보통신 설비 미보유 기업이. 그러니까 만약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웹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모든 웹 서비스를 외주를 주는 거. 우리가 하고 있지 않아. 그러니까 IDC가 갖고 있지 않은 거죠. 외주 업체를 쓰니까 IDC를 안 갖고 있고 서버실도 없고 네트워크 인프라 자체도 없어. 왜? 우리는 다 외주 걸 쓰니까. 그래서 이런 소기업이나 또는 정보 설비를 보유하지 않은 기업에 따라 다른데 얘네 같은 경우에는 ISMS가 있고 ISP가 있습니다. 나눠요. 이거는 이걸 어떻게 다 외우지? 외우지 어떻게? 일단은 관리체계 보호대책 보호대책 관리체계 보호 다 똑같아요. 관보계 여기 통제 항목은 다 똑같아요. 근데 개수만 다른 거예요. 개수만. 소기업일 경우에는 ISMS가 40개 그리고 ISSP가 몇 개냐 이게 62개. 네, 62개. 62개 있다. 65개? 네. 네, 이건 44개. 8개랑 11개 차이. 네, 여기 8개랑 11개 차이네요. 이거 숫자는 어차피 우리 그 통제 항목은 똑같으니까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 그리고 보호대책 요구사항 마지막 세 번째는 개인정보 요구사항이니까 여기 있는 통제 항목은 똑같이 3개고 그 개수만 달라지는 거예요. 개수만. 그러니까 간편인증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거를 그룹핑해서 외워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것들을 원래 외우라는 말씀 안 들으시는데 이거는 외워야 될 것 같아요. 소기업이나 정보통신 매출 300억 미만인 업체들, 중견기업 그리고 주요 정보통신 설비를 미보유한 기업에 따라서는 각각 ISMS랑 ISP 인증 항목들이 좀 다르다. 인증 대상은 똑같은데, 인증 통제 항목은 똑같은데 그 안에 세부 통제 항목 개수가 다르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워주세요. 그리고 밑에 있는 것들은 좀 애매해요. 이거는 보지 마세요. 이거는 보지 마세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제가 ISMS 하는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ISMS 기존에 P가 있는데 P가 간편 ISMS P로 되면서 기존 게 뭐가 병합이 됐고 어떤 게 삭제가 됐고 어떤 게 완화가 됐는지를 표시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명확하게 어떤 게 병합되고 완화가 됐는지를 좀 애매한 거지. 사실 이건 세부 항목까지는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쓰지 마시고 이거 외우지 마시고 이거는 외워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네. 여기서 아까 말씀하신 앞에 몇 개가 이렇게 바뀌어서 이까지 알아야 돼요. 응? 앞에 이거? 앞에 이거? 같은 인증 항목이 P로 가면서 네. 바뀐 구간이 있잖아요. 7개에서 8개로 갔잖아요. 그까지 알아야 돼요. 잠깐만. ISMSP의 같은 인증이랑 ISMSP의 같은 인증이랑 다르거든요. 다르죠? 근데 문제가 ISMS 나와요. ISMS 나오기 때문에 ISMS가 만약에 ISMS 간편 인증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혹시나 뭐 어렵지 않잖아 뭐. 아니 뒤에 거 외웠는데. 네, 앞에 거 외우세요.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핫해요. 핫합니다 이거. 핫하기 때문에 꼭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이거는 기존에 있는 ISMS에 대한 내용인데 이거는 그냥 한번 쭉 보시고 그리고 이거는 휴먼 기존에 옛날 빠졌을 때 휴먼이 3.4.3이 휴먼 이용자 관련인데 이게 빠졌다라고 하는 건데 그냥 시간 되시면 심심하신 분들은 한번 보시고 아시는 분들은 빠지시면 빼면 됩니다. 이번 문제
그 지지난번에 모의고사에 소설 문제 하나 나와서 공공 안전 및 재난 방지 측면에서 ICT 기술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기술로 자리매김했다. 그래서 ICT 기술을 이용한 재해 예방 및 재해 재난 발생 시 대응 방안에 대해 설명하시고 이거 문제 좀 어렵더라고. 이거 문제를 이게 해석하기가 어렵더라고. 해석이. 그래서 이 해석을 어떻게 할까 각자. 제가 목차를 두 개를 한번 잡아봤어요. 재해 예방 재난 발생 시 첫 번째. 첫 번째는 재해 재난 파급 효과와 재난 재해 예방 및 대응 개요 쓰고 그다음에 ICT 기술을 이용한 잠시만요. ICT 기술을 이용한 재해 예방 방안, ICT를 이용한 자연적 재해 예방 방안, 사회적 예방 방안, 그리고 대응 체계 이렇게 나와 있고 또 하나 뭐냐면 공공안전 및 재난방지 측면에서 ICT 기술의 중요성 그리고 공공안전 및 재난 물어본 게 공공안전이랑 재난방지니까 공공안전 측면에서 IT 기술이고 그 다음에 재난방지 측면에서 ICT 기술 이 기술을 이용해서 그래서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두 번째는 제가 쓴 거고요. 두 번째 제가 쓴 거고 첫 번째는 해설지에 나온 목차를 제가 한번 뽑아본 겁니다. 한번 보세요 한번 어떤 게 나은지. 근데 저는 문제가 좀 구려. 왜냐하면 차라리 재해 예방 이거 둘 중에 하나만 쓰면 될 텐데 재해 예방 및 재난 발생 시라고 한 재해 예방 및 재난 발생 시 대응 방안에 대해서 설명하시니까 IT 기술을 통해서 그러니까 제가 해석한 관점은 뭐냐면 IT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 재난 안전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IT 기술을 통해서 재해 예방이랑 재난 발생 시에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돼? 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ICT 측면에서는 먼저 ICT 기술에서는 재해 예방할 때는 뭐 사물 인터넷 왜냐하면 예방이잖아 예방이니까 위험을 감지하거나 재난 발생 전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예측을 하고 감지를 해야겠죠. 그래서 AI 감지, AI 예측, 분석, IoT 이런 것들을 센서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재해 예방할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하고 그리고 재난 발생 시 흔히 재난 발생 시에는 이거는 발생을 한 거기 때문에 재난 이후 그러니까 신속한 전파, 복구, 구조 그런 관점에서 사고가 났으면 그 사람에 대한 위치 추적 그리고 드론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디에 묻혀 있는지 어디에 재난이 발생해서 어디에 허우적되고 있는지 GPS, GIS, 드론 그리고 재난통신망, PSLT 이런 것들을 기술을 통해서 그러면 어떻게 이제 대응 방안을 하자 이렇게 되면 되지 않을까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별론가요? 어떻게 썼는지 모르겠어요. 네. 각자 한번 제가 넣은 거 보시고 이건 위에 있는 목차는 말씀드렸지만 여기 있는 그 해설지에 있는 목차를 그냥 따다온 거예요. 그리고 뒤에 있는 거는 사실 우리가 대응 방안만 풀기에는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재해 예방이나 재난 발생 IT 기술 우리는 다 알고 있으니까 이 기술이 있고 이 기술을 기반으로 공공안전 및 재난방지 측면에서 대응 방안이 필요해라고 한글로 이어지면 충분히 세 페이지는 쭉 그냥 무조건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한 목차를 잡아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대응 방안 잠시만요. 그러면 대응 방안이 대응 방안 같은 경우는 저는 여기 뭐 PSLT 같은 거 있어요. 이제 PSLT, LT 또 뭐가 있어야 될까요? 어우, 네. 그 안에 있는 구조통신에 대한 거니까. PSLT 기반 있는데요. 그것도 아니야.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ICT 기반 어,
그쵸. 그냥 전체적인 IT 관점을 다 쓰면 되죠. AI는 써도 되고, AI는 항상 말씀한 ICT 기술, 뭐 ICT AI, 재난 AI, 좀 재난 예방 빅데이터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죠. 어쨌든 그래서 그 기술 요소 같은 경우에는 뭐 GIS, LBS, 뭐 챗봇, AI 챗봇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죠. 알람, 분석, 시뮬레이션 이런 것들을 쓰면 될 것 같고요. 목차 한번 봐보세요. 어떻게 목차를 잡아야 되는지 저는 이걸 보면서 되게 고민 많이 들었더라고요. 많이 들어서 이렇게 쓰면 좋지 않을까? 다음 4번입니다. 4번도 문제는 굉장히 많이 중요한데 여기에 추가로 되면 아마 뭐 XDR이나 그리고 제로 트러스트 여기까지 확대해서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그 EDR, SIEM, SOA 나오면 아마 4단락은 대부분 다 XDR 썼을 거고요. 제로 트러스트 쓰신 분들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저는 XDR 썼을 것 같아요. 이게 패턴이니까. 그래요? 저는 그러니까 XDR, 제로 트러스트가 더 핫하긴 해요, 사실. 그런데, 저는 XDR 쓰고 마지막 강글에다가 제로 트러스트 썼을 것 같아요. 목차 어떻게 쓸까, 이거? 가장 쉬운 거는 1, 2, 3. 이게 가장 쉽죠. 그리고 다른 거 두 번째 방법은 얘를 한 페이지 쓸 것이냐, 아니면은 파란색을 한 페이지 쓸 것이냐. 1번, 2번. 원래는 서가 양이 많은데 저는 그냥 1번을 그래요? 왜냐면 고민하기 싫어서 푸드레가 푸드레밖에 없잖아. 그림. 소환 쓰기 천진데 천지 삐까는데 이거는. 그니까 아마 대부분의 소환을 이렇게 2번식으로 쓸 거예요. 여기 이게 2달러, 얘가 3달러. 왜냐하면 소화 쓸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4달러 같은 경우에는 뭐 XDR 쓰고 1달러는 1달러 이런 거 얼마나 좋아. EDR, SIEM, SOA 이렇게 발전하고 있어. 여기 키워드에 푸들 하나 이런 것들 하나 쓰면 되고 2개씩. 개꿀이지. 이런 거 쓰는 건 진짜. 어떻게 나왔어? 어떻게? 맞아요. 안 묶지 마. 왜 묶어? 여기 묶으라고 안 했는데 왜 묶었어? 안 돼. 어쨌든 저는 이렇게 쭉 나래비 세워서 이렇게 발전하고 있어. 기술이 예전에는 엔드포인트 그냥 알약처럼 그렇게 간단한 해킹만 들어왔는데 그게 아니라 점점 애들이 지능화돼서 그래서 로그도 분석하고 자동화시켜서 오케스트레이션 하고 모든 거를 이제 네트워크나 이메일이나 모든 걸 짬뽕해서 XDR이 나왔어. 그래서 EDR은 엔드포인트에서 발생한 다양한 위험을 탐지하고 그 대응을 제공하는 지능형 보안 기술이다. 여기에는 어쨌든 그 지능형 보안 기술인데 여기 푸드릴에 들어가야 돼요. 푸드릴. 예측하고 예방하고 탐지하고 응답하는 침해 대응하는 4가지 기술이 들어가야 됩니다. 4가지 기술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SIM은 진짜 쓸 게 없어요. SIM은 반드시 써야 되는 건 로그입니다. 로그, 탐지, 분석. 그 중에서 로그가 최고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들어가 있는 뒤에 시스템 로그, 감사 로그, 실제 사용자 활동 로그 이런 것들 로그나 이벤트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중앙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이 SIEM이거든요. 그러니까 감시, 로그, 분석, 이벤트, 탐지 이런 느낌의 키워드가 작성이 돼야지 됩니다. 무조건. 그리고 소아는 점점 고도화된 해킹을 자동화하고 오케스트레이션 중점을 둔 솔루션.
그래서 여기에는 그래서 이 그림이 이거 들어가야죠. SOA, CLP, CIP. 예전에 SOA도 문제가 나와서 이거는 중요합니다. 이거 굉장히. 아,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SOA. SOA도 SOA. 사실 EDR이랑 심 같은 경우에는 좀 따쳐서 EDR은 낼 수 있죠. 근데 심은 좀 그렇고 EDR, XDR. XDR 좀 그렇고 EDR이랑 SOA나 아니면은 제로 트러스트. 이거는 좀 낼만하죠,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 XDR은 기존의 EDR 기능을 좀 확장해서 엔드포인트뿐만 아니라 네트워크나 서버 이메일, 다양한 보안 데이터를 통합해서 위협을 탐지하고 대응하는 기술을 XDR이라고 합니다. XDR. 다음 서버 이중화 구성 방안에 대하여 아래 사항을 설명하십니다. 서버 이중화 장애 발생 시 서비스 연속성을 위해서 그냥 이중화하는 거야, 이중화. 이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저도 딱 봤을 때 L4 스위치 기반으로 했을 때 그냥 스위치 기반이면 나는 그러면 LB가 대표적이니까 저는 LB 관점으로 들어갈 줄 알았는데 실제 그렇지 않고 L4 스위치가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한 관점이 썼더라고요. L4 스위치가.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별론데 어쨌든 L4 스위치에는 들어가야 되는 것들은 뭐냐면 그러니까 어쨌든 이중화를 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 관점이 다르는데 하드웨어 관점에서는 L4 스위치를 중심으로 이중화를 한다. 그런 느낌을 갖고 있으면 돼요. 여기는 근데 하드웨어랑 L4랑 다르게 썼는데 이건 아니고 하드웨어에서 여기 쓰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레이드나 액티브 뭐 이것보다는 레이드? 저 그래서 레이드나 아니면은 그 로드 밸런스 이런 식으로 체크를 했는데 해설지는 달라요. 근데 해설지대로 좀 알긴 알아야 되니까 추가로 좀 알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하드웨어 관점이랑 소프트웨어 관점이 있는데 먼저 하드웨어 관점에 L4 스위치가 있고 L4 스위치에는 중요한 키워드가 제일 중요한 건 LB 로드 밸런스. LB 역할은 부하 분산. 트래픽이 들어오면 A 서버에 어디 주고 그리고 여기는 헬스 체크. 서버에 대한 헬스 체크도 해야겠죠. 이 정도에 대한 키워드 L4 스위치는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클라이언트가 있으면 만약에 L4 스위치한테 데이터를 만약에 요청을 하면 얘가 서버 A, B, C 이렇게 정책에 따라서 트래픽을 분산해서 응답해주는 방식을 L4 스위치라고 하고 그래서 L4 스위치는 여기 있는 키워드들은 가장 쉬운 키워드예요. 가장 쉬워지니까 이 정도까지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하드웨어 관점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LB나 레이드 쓰면 되는데 여기에는 근데 인라인, 원암, 그리고 DSR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스위치가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에 대한 L4 스위치 유형을 좀 나름에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써 있네요. 보통 인라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인 스위치 만약에 클라이언트가 있고 여기 L4가 있어요. L4가 있고 그냥 스위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웹 서버들이 있는데 클라이언트는 L4 스위치한테 응답을 요청하고 야 뭐 네이버 갖고 와 URL 갖고 와 웹사이트 갖고 와 그러면 L4가 얘는 얘한테 줘야 이번에는 A한테 줘야지 A한테 줘서 L4를 거쳐서 클라이언트한테 응답을 받는 게 인라인 방식이라고 하더라고요. L4는 L4에서 인라인 방식이고 DSR부터 할게요. DSR은 클라이언트가 있고 L4 스위치가 똑같이 구조는 똑같아요. 그리고 여기도 있고 똑같이 클라이언트가 네이버한테 여기 요청을 했어요. 네이버 갖고 와. 알았어. 그러면 여기 웹서버들한테 야 너 이번 누구 줄까? B 줘야겠다. B. 줬어요. B를. 그런데 아까 전에 인라인 같은 경우에는 얘가 L4를 거쳐서 일로 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DSR은 L4로 거치지 않고 그 웹서버가 직접 클라이언트에 전달하는 방식. 그러니까 중간에 L4가 불필요하다. 요청과 응답이 서로 상이하다. 요, 요청은 L4가 요청을 했지만 응답은 B가 얘가 한다. 그래서 중간에 아예 응답할 때는 L4가 관여하지 않는다. 스위치가 관여하지 않는다. 그냥 그 개념이. 그러니까 스위치의 역할이 있는지 없는지를 유형을 구분할 때 지금 여기에 인라인과 DS가 나왔고 하나 원암 뭐냐면 적당하게 주는 거예요. 뭐냐면 똑같이 클라이언트가 있고 L4가 있고 여기 앱들이 여기 있는데 이번에도 이번에 B한테 줬어요. B한테 똑같이 클라이언트가 주고 L4가 줬는데 이번 줄 때는 언제는 얘가 바로 다이렉트 주고 언제는 L4를 거쳐서 일러주고 이 두 가지 역할을 같이 하는 게 이 원암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총 이 세 개 하나 L4가 역할을 완전히 100% 하느냐 응답할 때 완전히 안 하느냐 아예 응답하지 않고 그냥 중간에서 전달만 하고 그 리스폰스 그 응답 페이지는 결과값을 이 웹서버가 인터넷에 그 클라이언트 주는지 아니면은 그때마다 언제는 L4를 거쳐서 주고 언제는 다이렉트 주고 이 여기에 인라인과 DSR 섞어 놓은 게 원암이다. 이 세 가지 역할이니까 나도 이거 이해하는데 힘들었어. 어려워. 이게 무슨 얘기야 이거. 사실 이거 말도 안 돼. 이걸 뭐.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근데 왜 이걸 설명하냐면 그냥 혹시나 나 이해하기 힘들었다니까 이거 이해하고 설명해 주는데 내가 이해가 안 돼. 이걸 왜 일단은 왜 이게 있어야 되고 엘프 스위치가 왜 이런 역할을 아무튼 우리는 하지만 해설시에 있기 때문에 하지만 중요한 거는 여기에 엘프 스위치에는 저는 아까 LB 아까 말씀드렸던 LB나 레이드 그리고 아까 전에 그 BCP에 있는 DRS 이것도 이런 것들 써도 저는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하드웨어 관점으로. 어쨌든 그러니까 이거는 L4 스위치의 유형 같아요.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에 대한 유형 같기 때문에 이거를 외우라고 하고 싶진 않은데 그래도 근데 KPC 해설지도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그 소프트웨어 관점에서 이중화 방안은 흔히 로드 밸런스, HA 프락시, 아니 HA 오케스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이것도 마음에 들진 않아요. 네. HA는 소프트웨어는 아니지. 소프트웨어는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HA랑 FTA LB도 소프트웨어는 아니죠. 근데 아니지. LB도 장비를 둬서 중간에 살 수도 있고. LP는 L4 스위치의 가장 큰 역할이 그쵸. 전신에서 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걔는 하드웨어로 할 수 있어요. 아니 하드웨어라고 할 수 있어? 근데 얘는 얘를 소프트웨어로 됐는데? 소프트웨어로 됐는데 LB가? 어? 그러니까요. 장비로도 그러니까 LB는 영역이 애매해요. 영역이 됐어. 하지 마. 그래서 하지 마. 그러니까 제가 찾아본 건 그 소프트웨어 관점에서는 뭐가 있었냐면 페이스메이커 그리고 HA 프락스도 있었어요. HA 프락스도 있었고 그리고 그리고 도커썸 도커 쿠버네티क्스 이거를 저는 제가 확인할 때는 이게 소프트웨어 관점으로 나왔는데 그래도 나왔으니까 그냥 외우진 않아도 기억은 하자. 그래도
어쨌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소프트웨어, 그 하드웨어 관점이랑 L4도 하드웨어라고 보면 하드웨어 관점이랑 소프트웨어 관점 보면 하드웨어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가 좀 더 비싸다, 뭐 비싸고 더 잘한다, 높은 트래픽에 적합하다, 대기업에 적합하다라고 우리 보통 하드웨어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고가이면서 높은 트래픽에 적합하고 뭐 상대적으로 유연성은 낮으면서 근데 소프트웨어는 뭐 비용 싸지만 고성능에는 한계가 있고 그리고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확장이나 유연성도 좋고 이런 느낌으로 특성이 이거는 뭐 그래도 알고는 있어요. 네 알고는 뭐 저는 소프트웨어는 이거는 마음에 가시는 분들은 서브노트 넣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가시죠 이제 합격자 축하하러 가시죠. RSA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인수분해가 중요해요. 인수분해 그리고 인수분해가 어렵다는 것에서 수학적 원리를 기반해서 만든 거고 그리고 여기에서 예전에 RSA 한창 제가 낼 때 여기 뒤에 여기 있어 오일러 P 함수 송신자는 수신자의 공격키를 이용해서 확물 뭐 이렇게 있는데 서로소가 있고 오일러 P 함수가 있고 오일러 P 함수를 이용해서 서로소라는 게 있어요. 최대 공약수가 있고 그 중에서 최대 공약수를 찾아가지고 서로소를 찾아 그 중에서 그래서 암호화 복화를 하는데 계속 다 몰라. 진짜 열심히 이거 진짜 엄청 열심히 준비해서 만들었는데 아무도 이거는 근데 하지만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아 이렇게 되는구나. 마음이 열리시는 분들은 아마 해설집 붙여놓은 거 읽어보시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하지만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는 서로소 그러니까 최대 공약수가 1인 두 자연수 뭐 최대 공약수 필요하긴 해요. 최대 공약 필요 없어. 여기는 오일러피 페르마수는 필요 없어. 오일러피 함수 그리고 소인수분해 인수분해의 어려움 그리고 서로소까지만 기억하자고 RSA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해서 암호하는 방식이야. 이게 2교시 시험에 나왔어요 예전에. RSA하고 DSA하고 나왔거든요. 근데 이거 사실 어렵게 쓰면 진짜 어려워 이거. 그래서 어쨌든 문제 보면 RSA랑 ECC 그리고 양자 내성 암호가 나왔기 때문에 먼저 RSA는 소인수 분해를 이용해서 소인수 분해 문제의 어려움을 이용해서 만든 거고 그리고 ECC 같은 경우에는 타원 곡선의 이산 로그 문제를 해결했어. 그리고 ECC 같은 경우는 기존의 RSA 같은 경우는 그 대칭키가 굉장히 길었는데 그게 아니라 ECC 같은 경우는 타원 곡선을 이용해서 RSA보다 좀 더 짧은 길이에 동일한 짧은 길이로 암복화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보안 수준을 제공한다. 키가 짧다. 그런데 하지만 이 두 가지 단점은 뭐냐면 양자 컴퓨터가 등장하면서 뭐 흔히 말하는 쇼거 알고리즘으로 인해서 얘가 해킹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해킹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양자 내성 암호를 이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 그 해설지의 결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양자 알고리즘 중 쇼어는 단시간 내에 소인수분해가 가능한 공개키 암호화의 위협이 되며 글로벌 알고리즘 검색 속도를 비약적으로 향상시켜서 대칭키 알고리즘에 심각한 위험이 된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양자 컴퓨터는 기존 암호 체계의 핵심을 단시간에 해결한다. 그래서 어쨌든 양자 컴퓨터로 인해서 얘 두 개가 해킹 당하니까 양자 내성 암호를 사용하자. 그래서 RSA는 공개키 암호화 방식이고 소인수분의 오일러피 서로소 그리고 ECC는 이산 그 유한체가 흔히 말하는 뭐 흔히 산술 연산이 가능한 공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유한체 위에서 타원 곡선을 이용한 이산 로그 문제를 해결해서 만든 암호화 방식이다.
그래서 여기는 유한체, 타원 곡선, 그리고 이산노고 문제. 그리고 이 그림. 이번에 ECC 나왔잖아요, ECC. 그림을 똑같이 그려야 돼, 똑같이. 이거 똑같이 그려야 돼. 똑같이. 뒤에 뭐, 잠시만요. 얘가 이게 P가 더 P가 어? 이게 ECC 같은 경우는 뭐냐면 실제 개인 키를 구하기 이것도 비밀 키잖아요. 너와 나하고 비밀 키를 구하고 비밀 키를 안전한 비밀 키를 구해야 되는데 그러면 P 플러스 Q 플러스 R은 0이다. 그래서 만약에 P는 P하고 Q가 같을 때 그러면 여기 2P 2P는 2P 플러스 R은 0이고 R은 마이너스 2R이다. 이런 식으로 계산이 돼서 더 정확한 그림이 뭐냐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게 좀 더 나아요. 그리고 여기가 P, Q, R. 그리고 여기하고 X축하고 대칭되는 여기가 마이너스 R. 그래서 마이너스 R에서 여기 접점되는 여기 선 그으면 아무튼 이렇게만 이해하세요. 그냥. 그림을 그냥 알면 돼. 그림을. 어차피 설명해도 몰라. 그림을 알면 돼. 이 그림만 알면 그리고 P 플러스 Q 플러스 R은 0. 이것까지. 그리고 여기 세제곱. 이게 그 숫자 여기. P 플러스 Q 플러스 R은 0. 이게 되죠. 이게 R이 넘으면. 네? 그리고 마지막에는 양자대성 한번 쓰시면 돼요. 양자대성. 박호격아예. 요즘에는 양자대성함수가 너무 유명한 토픽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 안에 있는 알고리즘까지 좀 몇 개만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마치고요. 다음 주 발표입니다. 다음 주 발표니까 좋은 소식은 같이 공유해서 빨리 알려주시면 좋아요. 너무 질질 끌고 전 속타게 만들지 마시고 꼭 좋은 소식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총평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